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늘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23키는 훤칠하고 생김새도 제법 반듯하였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하는 짓이 워낙 엉뚱하고 바보스러웠기 때문이었지요. 늘보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몰라 늘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는 짓이 바보처럼 굼떴기 때문이었지요. 늘보는 마을 어른들이 마련해준 작고 낡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끼니는 이 집 저 집 일해주고 얻어먹었지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가볼까나. 늘보는 착하고 순애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였습니다. 헌데하는 짓이 워낙 엉뚱하여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았지요. 어느 날은 훈장 어른댁 지붕을 고치다 지붕을 통째로 날려먹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웃집 소로 밭을 갈다가 소가 달아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온 산을 뒤져 소를 찾아내기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늘보만 보면 답답해 짜증도 냈습니다. 그 마을의 제일 어른인 훈장님은 늘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 항상 이렇게 말했지요. 늘보야, 오늘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밥은 내가 줄 테니 그냥 와서 먹고 가거라. 예,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허나 훈장 어른의 걱정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늘보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순한 눈빛과 착한 마음씨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한없이 평화롭던 산골 마을 꽃피는 어느 봄날 소달구지 한 대가 이삿짐을 잔뜩 싣고 들어왔습니다. 하인도 없이 중년 사내와 젊은 여인 단둘이서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마을로 들어왔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을 하였습니다. 중년 사내는 갓을 쓴 양반 차림이었고 젊은 여인은 그의 외동딸 같았지요. 그런데 외동딸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빛이 맑고 무척 예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아니 양반이 왜 이런 외딴 마을로 이사를 왔을꼬?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하인도 없이 달랑 둘이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늘보가 느티나무 위에서 구경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쿵 하고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땅바닥에 떨어진 늘보를 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중년 사내와 그의 외동딸도 늘보를 보았지요. 그런데 늘보는 땅바닥에 떨어지면서도 외동딸에게서 눈을 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늘보는 외동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얼굴이 붉게 변했지요. 아, 지가 잠깐 운동 좀 했구만요. 늘보는 부끄러워 얼른 둘러댔습니다. 야 늘보야, 무슨 놈의 운동을 나무 위에서 한단 말이냐? 그러게 오늘은 좀 늘보가 조용히 지나가나 했더니만 또 사고를 치는구만. 마을 사람들은 늘보를 보며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 사이 양반 부녀는 마을에서 제일 외진 곳에 있는 낡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흉가라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아니 무슨 사연이 있어 양반식이나 돼서 저런 흉가로 들어간대. 그러게 무섭지도 않나 봐. 귀신 나온다고 얼씬도 않는 집에서 어떻게 살려고 찢찢. 허나 마을 사람들의 염려에도 개의치 않고 양반 부녀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그 집 대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새로 이사온 중년의 남자 양반은 김덕형이고 그의 외동딸 이름은 김세령이었지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 이사온 김덕형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어찌 산단 말이오? 낡고 허물어진 곳이 많지만 손 좀 보면 괜찮지 않겠어. 그런데 이 집은 밤에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다들 멀리하는 집이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왔으니 귀신 보고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해봐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부녀가 걱정이 된 듯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늘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매일 아침 새로 이사온 양반집 대문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늘보는 새로 이사온 외동딸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기웃거렸지요. 그러자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마을 훈장님이 혀를 차며 늘보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 늘보야. 양반집 앞을 왜 그리 서성이느냐? 어르신 저 집 아가씨가 참말로 예쁘지 않습니까요? 이놈아 넘볼 게 없어서 양반집 아씨를 넘보는 것이냐? 양반집 아씨를 넘보면 어찌 되는지 알기는 아느냐? 지는 넘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것이구만요. 아이고 머리야. 이놈아 그게 그거 아니냐? 훈장 선생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바보한테 어찌하여 눈은 멀쩡히 주셨을꼬. 예쁜 것은 알아가지고 쯧쯧. 훈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늘보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틈만 나면 양반댁 외동딸을 보려고 담장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담장 안을 기웃거리기만 하던 늘보가 답답했던지 갑자기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담장 위에서 떨어져 그만 장독대 하나를 박살내고 말았지요. 장독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양반 김덕형이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담장을 넘은 것이야? 죄송합니다요. 날이 그만 담장 위에서 미끄러지고 말았구만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담장을 넘었느냔 말이야? 따님 얼굴 좀 보려고 넘었구만요. 아니 내 놈이 내 딸의 얼굴은 왜 보려는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지가 처음 보았구만요. 히. 선녀라니 둘러대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하거라. 내 놈이 정령 흑심을 품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아씨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구만요. 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보니 틀림이 없습니다요. 양반 김덕형은 두 손으로 이마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넘본 것이냐? 넘본 게 아니라 그냥 본 것이구만요. 야 이놈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감히 어딜 넘보는 것이야. 가당치도 않게. 그런데 그때 외동딸 김세령이 마당에 빨래 널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늘보는 활짝 웃으며 두 손을 높이 흔들어 인사했지요. 아씨 지는 늘보라고 하는구만요. 지가 아씨를 엄청 좋아합니다요. 외동딸 김세령은 그런 늘보를 보며 재밌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호 다치진 않았소? 내 아씨 지는 멀쩡하구만요. 아니 이놈이 보자 하니까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는구나. 어디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그런데 지가 왜 혼나야 해요? 김덕형은 어이가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았습니다. 늘보하고는 대화가 되지를 않았지요. 그 순간 김덕형은 옆에 있는 작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늘보를 향해 휘둘렀지요. 그러자 늘보는 대문 밖으로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저거 뭔 일이여. 감히 내 딸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저놈이 한참 모자란 놈이 맞긴 맞구만 쯧쯧. 그런데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외동딸 세령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재밌어 보였지요. 재밌는 총각이네 호호. 그런데 다음날 한낮이 되자 늘보가 헐레벌떡 다시 양반집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들꽃이 잔뜩 들려 있었지요. 그때 마침 세령아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씨, 지가 아씨 드리려고 꽃을 따왔습니다요. 아니 그런데 늘보가 꽃다발을 세령 아씨에게 건네주는 순간 뒤에서 벌들이 잔뜩 날아왔습니다. 늘보가 꽃을 꺾다가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지요. 으악. 그 바람에 꽃다발을 들고 있던 세령 아씨의 얼굴과 손에 벌들이 침을 쏘고 말았습니다. 세령 아씨의 얼굴은 퉁퉁 부었고 그녀는 죽겠다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늘보가 얼른 달려가 장독대를 열고 된장을 퍼왔습니다. 그리고 세령 아씨 얼굴에 된장을 잔뜩 발랐지요. 아니 이게 뭐야? 된장이구만요. 벌쏘인데는 된장이 최고구먼요. 아이고 내 얼굴에 된장을 잔뜩 바르고 이게 뭐야? 속상해 죽겠네. 그때 마침 양반집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늘보가 또 일을 저질렀구만.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구만 없어. 아이고 저 고운 얼굴에 된장을 잔뜩 발라놨으니 이를 어쩐랴? 늘보 녀석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구만 쯧쯧.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자 세령아 씨는 창피해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늘보는 아씨의 얼굴이 퉁퉁 붓자 어쩔 줄을 모르고 그저 발만 동동 굴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 김덕형이 작대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늘보는 그 모습을 보고 후다닥 달아나 버렸지요. 야, 이놈 거기 서지 못해.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니 세령아 씨의 얼굴에는 붓기가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마을에 있는 우물가로 물 길러 나왔지요. 그런데 그때 늘보가 귀신처럼 알고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아씨 이리 주셔요. 지가 떠드리겠구만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늘보는 아씨가 들고 있는 두레박을 후다닥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폼 잡고 두레박을 끌어올렸지요. 그런데 힘이 좋아 그런지 두레박이 단 3번 만에 올라왔습니다. 늘보는 히 웃으며 두레박 물을 항아리에 콸콸 부었지요. 고마워. 뭐 이런 거 가지고요. 앞으로 힘쓰는 일이라면 지에게 맡겨주세요. 히.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런데 그때 세령아 씨가 풀린 머리를 다시 고쳐매려고 머리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지는데 늘보가 머리띠를 낚아챘지요. 아씨 지가 들고 있겠구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늘보가 낚아챈 아씨의 머리띠가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늘보는 떨어진 머리띠를 잡으려다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아이, 깜짝이야. 어디 다치진 않았어? 우물 속에서 늘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는 괜찮구만요. 내가 두레박을 내려줄 테니 잡고 올라와. 늘보는 아씨가 내려준 두레박줄을 잡고 올라오려 했지만 아씨는 밧줄을 단단히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레박줄까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결국 아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늘보를 꺼내주었지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늘보야. 이제 허다허다 우물에까지 빠지는 것이야? 어째 너는 하루라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느냔 말이다. 아, 저놈의 자식이 우물에 똥가루를 떨어뜨렸을 텐데 이제 이 물을 어찌 먹는담? 늘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실컷 혼났습니다. 헌데도 그는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서도 실실 웃기만 했지요. 으이그 속 터져? 저놈의 자식이 언제나 철 좀 들을란가? 그런데 세령아 씨는 그런 늘보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늘보가 하는 짓이 무척 재밌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늘보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반복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매번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오늘 보니까 아씨의 얼굴에 붓기가 아직 남아있었어. 붓기를 빼려면 늙은 호박이 좋겠지. 늘보는 평소 봐둔 마을 안악에 담벼락에 매달린 늙은 호박을 하나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죽을 쏘어 세령아 씨 집으로 가져갔지요. 그런데 늘보가 죽을 들고 양반댁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아씨의 아버지 김덕형이 마당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또 내 놈이냐? 아침부터 또 무슨 수작 부리려고 찾아왔느냐? 그게 아니옵구나리. 지가 죽을 좀 쏘았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놈은 안 된다. 아씨의 얼굴에 아직 붓기가 남아있어 늙은 호박으로 죽을 좀 쏘았습니다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럼 날이라도 드시겠습니까요? 뭐야 이놈이. 김덕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로 세령아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호호호. 늘보는 아씨의 웃음소리에 희죽 웃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쑤은 죽을 아씨에게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에 기분이 무척 좋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늘보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그 마을의 무당 출신 할머니가 늘보를 보고 말했지요. 얘야, 저 집을 조심하거라. 할머니는 양반집을 가리키며 늘보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셔요 할머니? 저 집에 곧 비바람이 불 것이야. 그러니 너도 조심해야 한다. 저 양반집 말이요. 그렇단다. 저 집에 들이온 기운이 심상치가 않아. 이 마을 사람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야.
그 말에 늘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세령아 씨가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말을 늘보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양반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보만은 노파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내가 지켜주면 되지 뭐. 그날부터 늘보는 낮이고 밤이고 양반집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괜히 신경이 쓰였지요. 낮에는 쓰러진 담장을 고쳐주고 집안에 부서진 이곳저곳을 깨끗이 고쳐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 말씀 때문에 늘보는 세령아 씨를 지켜주려고 하는 행동이었지요. 저 저놈이 또 수작을 부리려고 괜한 짓을 하는구나. 아버지 김덕형은 늘보의 속셈을 알기에 그의 선행이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담장을 고치고 부서진 집안을 고치는데 솜씨가 있었지요. 그런 일을 하려면 비싼 돈 주고 전문 인력을 써야 했는데 늘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덕형은 먼발치서 못 본 척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집안이 점점 사람 사는 집처럼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수리를 모두 마친 늘보는 담장 아래 땅을 일구고 화단도 가꾸었습니다. 그러자 세령아 씨가 나와 화단에 꽃을 심었지요. 그런데 늘보님은 손재주가 좋나 봐요. 뚝딱뚝딱 집수리를 아주 잘 하셨어요. 해에 지가 맨날 욕만 먹다가 칭찬은 아씨한테 처음 듣는구만요. 늘보는 기분이 좋아 해벌레 웃었습니다. 그때 아씨는 손수건을 꺼내 늘보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 주었지요. 그 순간 늘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까지 붉게 물들었지요. 어머, 많이 더웠나 봐요. 얼굴이 벌겋게 익었어요. 아씨는 속도 모르고 손수건으로 뺨에 흐르는 땀까지 닦아 주었습니다. 늘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똥마려. 늘보는 변속 안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늘보는 집에 가지 않고 양반집 담장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그런데 자정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깍! 뭐지? 늘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씨 방으로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안으로 불쑥 들어갔지요. 그리고 늘보는 잽싸게 뭔가를 집어 획 하고 던졌습니다. 잠시 후 아씨가 호롱불을 켰는데 쥐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지요. 괜찮으셔요, 아씨?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쥐가 제 방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어딘가에 쥐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날 밝으면 지가 찾아서 메꾸어 놓겠습니다요. 고마워요. 그런데 늘보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늘보는 말을 못하고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그게 자다가 아씨의 비명을 듣고. 정말요? 집에서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이렇게 빨리 달려오신 거예요? 늘보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머리만 극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김덕형이 작대기를 들고 달려왔지요. 내 이놈 지금 무슨 수작이냐? 김덕형은 다짜고짜 늘보에게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세령아 씨가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지요. 아버지, 늘보님은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에요. 김덕형은 세령이 가리킨 죽어있는 쥐를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손에서 작대기를 내려놓았지요. 그렇단 말이지. 내 놈이 내 딸에게 수작을 부리려 한 게 아니란 말이냐? 그렇구만요. 지가 언감생심 어떻게 감히 아씨에게 수작을 부린단 말입니까요? 그래 알았다. 너는 이만 나가 보거라. 알았구만요. 그럼 아씨 편히 주무셔요. 늘보가 죽은 쥐를 들고 나가자 김덕형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별일은 없었느냐? 네, 아버지,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저놈은 쥐를 어떻게 잡은 것이냐? 제 비녀를 던졌는데 쥐가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어둠 속에서 비녀로 쥐를 맞췄단 말이냐? 그런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두워서 저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거참 수수께끼 같은 녀석이로구나.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도 늘보는 양반집 담장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나를 샜지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 새벽이 올 무렵 이번에는 안채에서 김덕형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늘보는 잽싸게 담장을 넘어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채 방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자객 2명이 김덕형의 목에 검을 겨누고 있었지요. 내 놈은 웬 놈이냐? 그 모습을 본 순간 늘보는 번개처럼 양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2명의 자객이 동시에 퍽하고 나가 떨어졌지요. 늘보는 잽싸게 검 2개를 빼앗아 그들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이분을 해하려는 것이냐? 그건 말할 수 없소. 그럼 죽어야겠구나. 늘보는 자객의 목에 겨눈 검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덕형은 방 한켠에서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던 자객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늘보에게 제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배우를 대라. 차라리 죽이시오. 우린 그저 돈 받고 왔을 뿐이오. 그런데 그때 자객의 옷섭 안쪽에 새겨진 작은 문양을 늘보는 보았습니다. 매와 새 송이가 겹쳐진 붉은 낙인이었지요. 그 순간 늘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매환하긴. 늘보의 말에 자객들이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이런 외딴 시골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지요. 됐다. 더는 묻지 않겠다. 늘보는 검 손잡이로 2 자객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자객들이 픽하고 쓰러지자 늘보는 그들을 단단히 묶어놓았지요. 그런데 언제 들어왔는지 세령아 씨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놀란 눈빛이었지요. 세령아 씨와 눈이 마주치자 늘보는 얼른 희죽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행세했지요. 아씨 많이 놀라셨어요? 별일 아니구만요. 히. 하지만 세령아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늘보가 맞는지 눈을 의심하는 표정이었지요. 자객들을 처리하고 나자 방 안에는 김덕형과 늘보 그리고 세령 셋만 남았습니다. 김덕형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러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늘보에게 꺼냈습니다. 늘보야, 내게 할 말이 있다. 예나리. 김덕형은 오래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이 마을로 들어오기까지의 이야기였지요. 김덕형은 본래 한양에서 이조판서 밑에서 일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조판서 정적의 무리가 그를 끌어들이려 하였지요. 그들은 이조판서를 치려고 참이었던 김덕형을 매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덕형이 거절하자 오히려 그에게 모함을 씌웠지요. 그 바람에 김덕형은 졸지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덕형은 딸 세령을 데리고 아무도 찾지 않을 외진 곳으로 숨어든 곳이 바로 이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이미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자객을 보냈구나. 늘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지요. 나리, 혹시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요? 그자는 좌의정 이계룡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늘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계룡, 그자는 늘보와도 연관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구만요. 너는 그 이름을 아느냐? 아니구만요. 처음 듣는 이름이구만요. 히. 새벽이 되자 늘보는 묶인 자객들을 마을 외곽으로 끌고 나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지요. 돌아가서 전해라. 이 마을에 다시 얼씬거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저 바보일 뿐이다. 히. 늘보는 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늘보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저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날 오후 세령은 마당에 나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일 때문에 그녀는 무척 긴장돼 보였지요. 늘보가 담장 밖에서 기웃거리자 세령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늘보님, 잠시 들어오세요. 나리가 아시면 작대기 들고 달려오실 것이구만요. 아버지는 어젯밤 일로 크게 놀라셔서 방금 전에야 잠이 드셨어요.
늘보는 머리를 극적이다 슬그머니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세령이 빨래를 개면서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았지요. 늘보님, 무술을 배우셨어요? 지가요? 지는 무술은커녕 춤도 하나 못 추는구만요. 그런데 어젯밤에 자객 2명을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하셨어요? 글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휘둘렀는데 운 좋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요? 세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빨래를 개는 손을 멈추고 잠깐 늘보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늘보님, 예, 무섭지 않으셨어요? 칼을 든 자객들이었는데. 아씨가 이 집에 계시는데 무서울 틈이 없었구만요. 그 말에 세령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지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늘보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마을 어귀에서 무당 할머니가 또 말을 걸었지요. 얘야, 아직도 저 집을 지키고 있느냐? 예, 할머니. 조심하거라. 머지않아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야. 자객이 더 온단 말씀이십니까요? 그렇단다. 머지않아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것이야. 그래도 지는 거기 있어야겠구만요. 너는 왜 그 집에 집착하는 것이냐? 세령 아씨가 거기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런 늘보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하긴 너 같은 놈이 옆에 있어야 저 부녀가 살겠구나. 늘보는 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늘보는 어김없이 양반집 담장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자정이 넘자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명이 양반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늘보는 재빠르게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날이 어서 일어나십시오. 무슨 일이냐? 자객들이 왔습니다요. 빨리 아씨와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가 숨으십시오. 이번엔 몇이나 되느냐? 6이구만요. 6, 그럼 너 혼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 걱정 말고 어서 피하십시오. 김덕형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그리고 잠시 후 자객 6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늘보가 혼자 서 있었지요. 내 놈이 지난번에 우리 동료 둘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묶어놓은 놈이냐? 그렇구만요. 바보 흉내내네 고수라더니 내 놈이 바로 그 놈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내 놈과 볼 일은 없다. 그러니 길을 비켜라. 우리 목표는 김덕형이다. 아, 그러셔요. 그러면 지하고 먼저 잠깐 봐야겠구만요. 말이 먹히질 않자 자객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달빛에 검날이 하얗게 번쩍였지요. 몸에 칼날을 예쁘게들 갈아오셨구만요. 그 칼로 달기나 잡으면 딱이겠소. 이놈이 참말이 많은 놈이구나. 오늘 어디 내 솜씨 좀 한번 보자. 자객들이 흩어져 사방에서 늘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늘보는 정면으로 덤벼오는 자객의 검을 맨손으로 쳐내며 그 검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빼앗았지요. 빼앗은 검으로 왼쪽 자객의 검을 튕겨내고 오른발로 오른쪽 자객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지요. 3명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남은 3명이 멈칫했지요. 이놈 보통 놈이 아니다. 한꺼번에 덤벼라.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늘보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는데 자객들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자객 3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양반집 마당에는 6명의 자객이 쓰러져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세령이 숨어서 죄다 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늘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늘보는 쓰러진 자객들 사이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그리고 안채 모퉁이에서 보고 있는 세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늘보는 다시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아씨 많이 놀라셨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만요. 세령아 씨가 늘보에게 걸어왔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예지는 멀쩡합니다요. 그 바보 흉내 웃음 이젠 안 통해요.
그 말에 늘보는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늘보는 자객들을 꽁꽁 묶어두고 나서 김덕형 부녀와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늘보님의 진실을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이름은 뭐고 정체가 뭐예요? 늘보는 한동안 둥근 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게 되었지요. 나는 이원구요. 그 말에 김덕형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이원구, 혹시 3년 전 한양에서 종적을 감춘 그 이원구? 내 이름을 아시오? 한양 바닥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좌상 이계룡의 그림자라 불리던 그의 아들 자객이 아니냐. 늘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계룡이 저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살이 되던 해 태백산 백도사에게 보내 무공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태백산에서 돌아와 이계룡의 지시로 수많은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늘보의 말에 부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령이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지요. 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분간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가르친 백도사가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원구야, 이 스승이 내게 큰 죄를 지었구나. 스승님, 말씀은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아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부른 것은 진실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내 친부의 이름은 고정수였다. 한양에서 이름난 무관이셨지.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단다. 이계룡이 내 친부를 죽이고 너를 데려와 내게 맡긴 것이야. 내 아버지 고정수가 아들을 낳자 이계룡의 책사가 너를 데려와 살수로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늘의 기운이 내가 조선 최고의 칼잡이가 될 것이라 그가 예언했단다. 그 때문에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저를 데려다 살수로 길렀단 말입니까? 그렇단다. 그 책사가 지금은 죽고 없지만 천기를 보는 재주가 천하 제일이었단다. 원구야, 미안하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를 살인병기로 만들었어. 이 스승도 어쩔 수가 없었단다. 잠시 후 백도사의 손에 힘이 빠지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좌상의 손에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모두 잊고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마을까지 흘러온 것이로구나. 맞습니다. 절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저같이 상처받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그 말에 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늘보의 운명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지요. 이 마을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터를 잡을 생각이었지요. 바보 행세를 하면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정이 넘쳐 언제라도 밥은 공짜로 주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세령낭자를 보고 나는 마지막 임무를 마치려 합니다. 그 말에 세령이 고개를 들어 늘보를 보았습니다. 낭자가 위험한데 제가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갈등해왔던 친부의 원수도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늘보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을 굳힌 것 같았지요. 자네 사정을 알고 나니 나도 가슴이 아프군. 그동안 자네에게 못되게 군 것을 용서해 주게나.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야 세령낭자가 저를 한 번이라도 덮어줬을 테니까요. 거참 자네는 넉살도 좋구만. 늘보는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났습니다. 늘보가 떠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자객은 다시 오지 않았고 마을은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새 늘보가 안 보여. 그놈의 자식이 어딜 간 거야? 그러게 맨날 욕만 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섭섭하네. 며칠 못 봤다고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자네가 허구한 날 욕하고 하니까 늘보가 마을을 떠난 거 사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있을 때 진작 잘해주지 그랬느냐. 사람의 정이란 것이 어디 바람처럼 가볍더냐. 마을 사람들은 늘보가 보이지 않자 다들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잘해줄 걸 하는 생각들을 했지요.
세령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나갔지요. 그런데 다들 논밭으로 일나가고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당연함이 왠지 허전하였지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며 옆에서 까불던 늘보가 생각났습니다. 세령은 잠시 두레박을 멈추고 늘보를 생각했지요. 별일은 없겠지. 무탈하게 돌아오시겠지. 세령은 두 눈이 촉촉히 젖어 두레박을 퍼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늘보를 걱정하고 있었지요. 세령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김덕형은 힘없이 축 처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덕형은 걱정이 되어 세령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세령아, 네, 아버지. 늘보가 걱정이 되어 그런 것이냐? 너무 걱정 말거라. 워낙 무공이 출중하니 무탈하게 돌아올 것이다. 알아요, 아버지. 무탈하게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거라. 그렇게 늘보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잔뜩 모여 있었지요. 장에 다녀온 마을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장에 갔다가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한양에서는 난리가 났다는구만. 도대체 뭔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야? 아, 글쎄 좌의정 이계룡이 영모제로 목이 떨어졌다는 것이야. 정말? 그런데 그뿐이 아니야. 그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구만.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죄다 몰려들었습니다. 훈장님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지요. 아, 이계룡이 수백의 군사를 풀었는데 단 한 사람이 그걸 다 쓸어버렸다는 거야. 뭐, 혼자서? 아, 그렇다니까. 혼자서 순식간에 다 쓸어버렸다는구만. 듣기로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들 하더구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한 명이 수백의 군사를 쓰러뜨린단 말이야? 나도 믿기지는 않지만 장에서 한양에 다녀온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이 아니겠냐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 그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복면을 쓰고 이계룡의 사병들만 모두 쓰러뜨리고 그냥 사라졌다더라고. 그리고 나서야 궁에서 금군들이 나와 이계룡을 영모제로 잡아다가 직결처형을 했다더구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신출귀몰한 사람이 사라지기는 왜 사라져? 아,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김덕형과 세령도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 말에 크게 안도를 하였습니다. 소문의 신출귀몰한 신장은 바로 늘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아, 그리고 또 있어. 오래전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김덕형 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누명이 다 벗겨졌다더라고. 그럼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겠네. 아, 그렇다니까. 그 모든 게 이계룡이 꾸민 짓이었다네. 그 순간 김덕형은 세령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서야 모함에서 벗어나고 자객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김덕형과 세령의 눈이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허, 이놈이 결국은 해냈구만. 훈장님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묘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해질 무렵 저 멀리서 늘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마을로 천천히 걸어왔지요. 야야, 저거 늘보 아니야? 어디 어머, 늘보가 맞네. 늘보가 맞아. 늘보가 온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야, 이놈 늘보야. 어디 갔다 이제야 오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그동안 못 봤다고 얼마나 보고 싶던지. 앞으로는 잘해줄게, 늘보야. 그러니 다시는 떠나지 말거라. 아, 늘보가 돌아오니 우리 마을이 한층 밝아졌구만. 늘보가 없을 때는 왠지 썰렁하더라고. 늘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다들 잘 계셨어요? 히. 이놈아, 그동안 내가 말도 없이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러게, 맨날 욕만 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 앞으로는 절대 욕하지 않을게, 늘보야. 호호. 아이고, 지가 없어서 마을이 조용했겠구만요, 히. 아, 시끄러워도 내가 있는 게 낫지 없으니까 심심하더라. 마을 사람들은 늘보를 반기며 크게 웃었습니다. 늘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양반집으로 향했지요.
늘보가 들어서자 김덕형과 세령이 달려나왔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가? 네, 저는 무탈합니다. 어서 와요.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맙네. 자네가 우리를 살렸어. 맞아요. 덕분에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요. 늘보는 잠시 머뭇거리고 작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 그래, 그게 무엇인가?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위로 받아주십시오. 갑작스런 늘보의 청혼에 김덕형과 세령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세령의 눈치를 살핀 후 김덕형이 말했지요.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내 이미 너희 두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대신 내 딸을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라.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거참 이놈이 검술만 빠른 게 아니라 내 딸을 낚아채는 것도 빠르구만. 하하. 세령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령 낭자, 그대를 첫눈에 보고 반했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세령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신 검을 들지는 않으실 거죠? 그렇소. 내가 죽는 날까지 다신 검을 잡지 않을 것이요. 그럼 되었습니다.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가을 늘보와 세령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양반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죄다 모였지요. 마당에는 음식이 넘쳐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늘보가 장가를 다 가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게, 나무에서 떨어지고 우물에 빠지던 놈이 장가라니? 그것도 양반집 아씨와 호호. 아,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서로 좋아하면 됐지. 늘보야 잘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겨. 양반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훈장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바보가 제일 용감한 법이지. 허허. 그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늘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늘보는 세령과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김덕형도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그는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양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산골 마을로 내려와 정착을 하였지요. 그렇게 외지에서 들어온 세 사람은 인심이 넘치고 때묻지 않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족을 이루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늘보는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는 괜찮았지요. 단 한 사람 세령만 자신의 진실을 알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사랑은 뚝배기보다 장맛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